가 기획의 계량주의 단체에 구성했다. 그러니까 신간회가 계량주의 단체다.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걸 알려면 그 당시 코민트의 여러 지시들 이게 태제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태제라고 하는 자 114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114페이지 보면 일단 12월 태제가 있는데 자 12월 태제에서는 주로 이제 1차 국공합작이 실패한 배경을 깔고 개인 가문과 보다는 단체 가문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헤게모니를 장악해라 그 내용이에요. 근데 12월 태제까지는 아직까지는 신간의 해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1930년에 포피텔렌 9월 태제에서는 신간애들 계량주의 단체를 간주하고 그래서 이들을 소부여자 정당주의 그래서 이제 해체하고 그 이제 해소라고 하죠. 이들은 그래서 주로 누구 중심의 그 노동자 농민 중심의 재편해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죠. 여기 포피텔렌은 코민트 산하의 노동자 조직이에요.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체가 되죠. 그래서 9월 태제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고 동시에 12월 태제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잠깐만요. 그 민중대회 사건 이외에 기획의 신간의 본부 간부들이 타협주의 노선을 보였다. 네, 맞죠? 자, 원래 민중대회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 1920년 후반에, 뭐가 일어났죠? 강주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간에서 그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서울에서 대규모의 어떤 민중운동을, 민중대회를 개최해갖고 그 열기들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고 이제 계획을 했거든요. 주로 이제 중앙하고 경성지부에 있었던 그 신간의 지도부들이 주도를 했는데 그걸 이제 알고 그걸 민중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누가 계획했어? 일제 경찰이 개입을 해갖고 이들 그 강력파 지도부들, 그러니까 허영 같은 강력파 지도부들 다 잡아가요. 그러니까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누가 지도부를 장악했냐면 김병노라는 사람이 장악했어. 김병노. 자, 이 김병노는 그 신간의 세력 중에 좀 사상적 지향적인 볼 때 우파예요. 우파. 타협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김병노는 이 신간의 우파들은 천도교 신파부터 연결돼요. 자, 천도교 신파는 누구죠? 이 사람은 채닝 같은 사람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주로 뭐예요?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간의 우파 세력들이 천도교 신파와 연결돼서 자치론을 들먹이면서 하니까 당연히 신간의 안에 있었던 사회주의자와 그 다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중에 좀 강력한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참에 차라리 그냥 민족주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부유자 세력들을 쫓아내고 사회주의 세력을 치워남기자 내우자는 갈등 양상이 이제 뭐냐면 판에 나온 거죠. 야,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경제공황의 일제 농민운동의 개량화를 위해 조선농지용을 실시했다. 자, 경제공황은 1929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조선농지용은 이제 30년 초반 한 건데 농민운동의 개량화는 1920년대 초반 얘기예요. 초반 얘기. 그래갖고 그 당시 천도교 신파들이 이끌었던 조선농민사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개량화가 뭐죠? 본지 어떤 그 강력한 노선을 버리고 뭐예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 개량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제 타협하는 것들을 하는데 나중에 193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농민조합을 장악을 하면서 이 개량주의 노동자 그 농민단체를 몰아내죠. 근데 이거는 그 뭐냐면 일단 역사적 사건이 맞지 않죠. 경제공황 이전이니까 맞지 않고 그리고 조선농지정을 실시한 그 배경이 그 농민운동 개량화를 위해서 막기 위한 것보다는 그 당시 하도 소작쟁이들이 많이 나니까 193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이래서 후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그 당시 병창 기지화 정책을 했죠. 전쟁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생산을 증대시키려면 농촌사회를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농민들의 어떤 위견을 받아들인 측면에서 그 당시 이제 농촌 진흥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죠. 예. 그래서 이라고서 조선 농지정을 반포한 거죠.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조선 농지정 부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크게 터트리나 있을 거예요. 이 조선 농지정 부분. 그래서 이 조선 농지정 부분은
그 7차 지도도에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 24번을 보죠. 24번을. 자, 다음은 조선 후기의 어느 역사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목차이다. 자,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보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수군이 있고 건일, 건의, 거사에서 쭉 있고 부록 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의 구성은 거기도 나와요. 그 한국사 특강 중에 굴특강 있죠. 근데 굴특강에서 뭐만 나오냐면 고의 요 부분하고 잡설, 뭐 개설, 변증 한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고 특강만 잘 읽어보신 분은 이거 동사 강목이다 이렇게 아실 수 있어. 예. 근데 문제는 그것만 안다고 해서 푼 게 아니죠. 이 문제 보면.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답안을 어디에서 이제 근거를 찾아내면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역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 번째로 구성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답안을 내고 여기에도 낸 것 같아요. 문제를요. 예. 이것도 좀 약간 답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것도 시비를 걸 수 있으면 충분히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17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117페이지 보면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강목 체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사강목은 기본적으로 무슨 체제를 뜻하고 있죠? 강목책이죠? 강목책. 자, 강목책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주의가 만들었죠? 그래서 주의가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큰 사건을 강이라고 분류해놓고 작은 사건을 목이라고 분류했죠? 그래서 강과 목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 그런 성리학적 가치관을 뜻하는 거죠. 발현되는 거잖아요. 자, 하여튼 그걸 이제 봤다고 했지만 주위의 어떤 통관 강목 체제를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변형을 했고 거기에다 이제 기전체적 양식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왜냐면 강목책이 그 편년체하고 이제 파생돼 나오기 때문에 좀 약간 체계가 안 잡혀 있어. 기전체는 나름대로 체계가 잡힌 부분 있죠. 표라든지 지라든지 이걸 넣어가지고 이제 좀 분야별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강목책에다가 기전체 양식을 좀 약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수건 부분에 전수도, 지도, 간직도, 또 부록 부분에 고의, 지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넣어서 어떤 전문적 역사서적인 내용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다른 강목체와 달리 좀 체계적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수건에 보면 그 앞에하고 이제 한번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전수도, 지도, 간직도가 있고 부록에 고이고 지리고가 있는데 자, 여기 내용들 보면 이제 전수도는 작성하면서 정통을 중시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계보화시켰죠. 그때 이제 언급했던 거 뭐죠? 삼원정통론이죠. 삼원정통론. 자, 삼원정통론 여러분 다 아시죠? 뭐죠? 자, 조선정비 때는 우리나라 정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역사의 정통은 오직 누구한테 있는 거죠? 네, 중국한테만 있는 거야. 그래서 동굴통관 같은 그런 기사들은 보면 삼조선서를 따르고 있죠? 네, 이거는 정통은 아니라 계승을 말하는 거야, 계승.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당군, 기자, 위만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통이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비판한 것이 뭐냐면 이 동굴통감을 비판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동사강목이에요. 동사강목. 그래서 이 동사강목을 이제 하는데 이 그 안정복을 올 때 우리나라도 정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명청 도체기 때 조선 중화주의 입각에서 정통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우주도 넘어왔기 때문에 우주 나오는 삼원정통론 제시하자. 그래서 물론 이거 삼원정통론을 처음 제시하는 사람은 이익이죠. 이걸 구체화시킨 사람이 이제 안정복인데 자. 이 이익하고 잠깐 안정복의 얘기를 좀 해줄게요. 이익은 무슨 학파가 가죠? 이 사람은? 송호학파의 대가죠. 남인은 크게 이제 근기남인하고 영남남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영남남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구 부산 사람들 좀 꼴등이 많고 이걸 좀 들으시면 좋는데 약간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영남남인은 진짜 이왕이 직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뭐냐면 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중심으로 근기남인들은 좀 달라요. 근기는 뭐예요? 서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울 주변에 경기도 일대나 이런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원래 남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남인이 아니었고 주로 이제 뭐냐면 소동계열이었거든요. 소동계열.
그러다가 나중에 남인 계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약간 그런 예전부터 조상이 이제 소농 계열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니를 강조해서도 니를 다르게 해석하죠. 이걸 뭐냐면 실리를 강조해. 실리. 여기에서 니라는 것은 도덕적 원칙이 아니에요. 도덕적 원칙. 여기 니라는 뭐예요? 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원칙들. 이걸 이제 실리라고 하죠. 물질을 좀 강조하고 좀 생활에 이렇게 뭐냐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어떤 보편적인 원칙들. 생활에서 필요한 물질색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당연히 서양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양의 여러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런데 이게 제자 중에 두 명이 유명한 사람이 있냐면 이게 뭐냐면 안정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아볼 적양용이 있죠. 용이. 자, 근데 이제 정양 쪽에서 보면 이제 이거는 그 이익에서 이제 좀 보면 그 성호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서양의 물품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서학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이관적 세계관도 벗어나거나 이 같은 하이관세가 없어요. 하이관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도 새롭게 해석해서 뭐 그 뭐냐면 청나라도 오랑캐가이기 때문에 중화의 어떤 뭐냐면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들도 중화다. 그래서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든요. 네, 정영훈 같은 사람은. 근데 이 안정복은 이 성호학파 중에 성호 우파예요. 이건 뭐야?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익보다 더 보수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 사람 입장 볼 때는 그 이익을 문화 이전에 이 사람은 따로 공부를 해갖고 나름대로 세계관을 구성을 해가지고 들어왔어, 이익 문화에. 그러니까 이익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좀. 그래서 이익보다 더 보수적이고 오히려 이 사람은 이익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체계를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하이관도 더 강해요, 이 사람이. 조선 중화주의 내세우고 삼원 정통을 내세우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을 때는 좀 하이관적인 어떤 입장이 되게 강했는데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그 당시 어떻게 이제 명총교체기를 인식했냐면 그 당시 명나라를 몰아내고 청나라 들어오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오랑캐들이 명나라의 주인들을 몰아내고 안방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몫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화의 문명이 어디로 넘어왔다? 조소로 넘어왔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제자였던 정양호하고 완전히 뭐예요? 딴판이에요. 지금 딴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하고 좀 약간 좀 다른데. 자, 하여튼 삼한 정통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우리도 삼한이 있기 때문에 단군조선 그 다음에 그 위만조선 빼죠. 왜 뺐어요? 찬탈했잖아. 그래서 뭘로 넘어가지? 기자조선이고 기자의 자손이 쫓겨나서 어디로 넘어가요? 네? 삼한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삼한조선, 삼한정통론. 그 다음에 삼국이 있는데 삼국은 뭘로 보죠? 무통을 보죠? 무통을 왜 보겠어요? 이건 주위에 서 있다는 건데 주위가 말하기를 태양은 한 개가 있을 수 없다. 태양은 두 개 이상이 있을 수 없다. 한 개가 있을 때 정통이 있는 거다. 황제도 한 명 있을 때 정통이야. 그러면 나머지 세 명이나 네 명 있을 때 뭘까요? 전국이 분열돼. 이건 무통을 봐야 된다. 이 설에 따라서 무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이제 정통이 된 거죠? 통일신라 그 다음 고려 이렇게 정통은 이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삼한정통론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교재 보면 117페이지 보면요. 자, 아까 지금 어디까지 설명했죠? 전수도까지 했죠. 그 다음 지리고 있는데 자, 지리고를 지도해서 각종 역사 지도를 했는데 이제 강역 문제, 북방 영토 문제에 더 관심이 있고 이거는 나중에 부록 부분에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부록 부분에 보면 고의, 개설변즉, 잡설, 지리고가 있는데 약간 이제 분야고 이제 고의라는 것은 뭐냐면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고증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에 단군조선, 기자조선, 고구려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을 했고 자, 그 다음 개설변증은 정사에 기록되지 않는 개설,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야기에 대한 학설을 이제 쭉 적어놨고 해석을 잡설은 정사에 실을 수 없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과 스승의 성호사설이 있고 공감한 논설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 역사서는 만들지 않았지만 나는 삼한정통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지리고 아까쯤에 그 이제 수건에 있는 내용을 더 보충해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지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은요. 북방 영토에 관심. 그래서 이렇게 있고 분야고는 또 그 뭐냐면 천문지리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네, 이런 걸로 해서 전문 역사적인 어떤 부분을 체계시키려고 또 노력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특징을 보면 그 밑에 잠깐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제 분야별로 각 영토별로 이제 그러니까 그 나라별로 쭉 서술했는데, 자, 이만조선, 궁예, 건어원 같은 나라들은 그 뭐냐면 진화, 변화, 옥저, 가야 같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는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군, 이군과 바대라는 게 있어요. 사군, 이군은 한 사군을 말해요. 한 사군 말하고, 이부라는 것은 나중에 한 사군이 다 쫓겨나고 뭐가 남았죠? 낙랑과 대방이 남았죠? 이걸 말하는 거고, 바대는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졌죠? 그래가지고 바대는 이제 왜 기록을 했냐? 바대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해갖고 약간 이제 바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다른 신학자들과 달라요. 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면 1번을 이제 보자. 1번을. 자, 단군 기자 망을 정통이 없는 시대로 간주하는 것을 부당하고 봤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 건국 통감에 그 당시 우리나라 정통이 없다. 이런 걸 이제 반박해서 우리나라도 정통이 있다.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보면 고려사를 접어놓는다. 이게 1차 사본을 해서 재구성함으로써 강목국과 정목포부에 의해서 서술되었다.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약간 여기서 문제는 고려사를 접어놔 재구성하고 강목구가 정통을 위해서 서술됐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아요. 네, 원칙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동국통감을 만들 때 이 사람이 그 고대다 보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들, 그 다음에 통일신라 보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최치원 문집을, 그 다음에 고려사를 정리할 때 고려사를 바탕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사적이나 중국사적으로 참고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맞아요. 고려사를 접원을 해갖고 만들었어요. 만든데 이쪽에서 이제 그 지문을 구성할 때 고려사만 해야 되는데, 고려사만 접원을 재구성하는 해요. 강국과 정통을 서술해야지만 이게 틀린 문장이죠. 근데 고려사 어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고려사 외에도 여러 사서들을 인용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실제로 이 문장을 보면 맞는 얘기 아니야. 에? 이걸 오답을 만들려면 뭘로 정확히 만들어야 되냐면 고려사만을 접원을 해야지만 맞아요. 제가 그 밑에 그 근거가 있으니까 보세요. 예. 이게 문제가 좀 미스난 것 같은데, 여기서 뭐냐면, 행정소송을 한 분이 없으시다고, 보면. 이것도 좀 잘못됐어요, 문제 지문이. 자, 3번을 보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경과를 인과관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자, 맞죠? 아까 전에 그 강목체의 약점이 뭐예요? 편년제 방법 중에 그 강목체죠? 그게 보면 강목체도 시간의 어떤 분류에 따라서 만들기 때문에 체계가 없죠? 근데 기전체적 양식을 좀 도입했죠? 수건이나 고의 그 부록 부분에. 자, 이렇게 맞고. 자, 4번은, 잠깐만요. 설명, 체계적으로 이거 맞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자료 체계적으로 맞는데, 거기에 이게 틀렸죠? 사건의 경과를 인과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틀렸어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사건의 경과를 인과관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건 뭐냐, 연려시 기술 부분이야. 연려시 기술. 예, 그래서 어디의 특징이냐면, 기사분말체의 특징이죠. 예, 기사분말체의 특징이고, 자료 체계를 제시했다는 거는 주로 이제, 기전체 특징인데, 편년체의 양식을 썼던, 그러니까 편년체 변형 양식이었던 강목체 부분에서는 그게 없는데, 이 사람이 뭘 도입했다는, 수건이나 부록 부분에 그걸 도입했기 때문에 체계시켰다고 했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을 보면, 삼국지계에 어느 한 나라 정통을 삼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비판하고 신라를 정통으로 내세웠다. 자, 이거 틀렸죠? 신라를 뭐라고 보죠? 무통으로 봤죠? 예, 무통으로 보고 통일 신라 때부터 정통으로 본 거죠. 예,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한강을 중심으로 북의 삼조선과 남한의 사반이 독자적 역사를 전개했다고 남북 이론적인 국사책을 세웠다. 자, 이거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에 관련된 내용이야. 아다는 거는 우리 자신의 영토에 대한 강역을 논중했다라는 아방강역고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상고사를 어떻게 봤냐면 한국 이북에는 고조선, 한강 이남은 사만이 병립했다 이렇게 봤어. 예전에 제가 잘 모를 때 겨울 기출 특강 때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는데, 이걸 한백경에 동국지휘조 이렇게 말한 게 있거든요. 그게 틀렸고 찾아보니까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고, 다만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고려사를 접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문제를 지금 오답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잘못 구성한 거야. 고려사를 만을 접원할 때는 틀리지만 고려사를 접원했어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맞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번을 보죠. 25번을. 자, 25번 보면 기읍과 디귿과 관련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도 모두 고른 것은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이 농지개혁들. 자, 그러면 농지개혁 과정을 좀 볼게요. 농지개혁은 언제부터 시작됐죠?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그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미군정 때부터 시작됐어요. 미군정. 왜냐면 그냥 북한의 영향 때문인데, 북한은 1946년, 그러니까 정권이 수립하기 이전부터 뭘 했죠? 농지개혁을 했죠.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해가지고 중소지주나 아니면 대지주, 신의지주 등을 다 뺏어가지고 자작농에게 나눠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크게 영향을 미쳐, 남한에서. 왜 북한은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냐? 농민들 불만이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불만들은 이제 농촌사회에 뭘 전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겠어요? 사회주의를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미 군정은 이 사회주의 전파를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농지개혁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신화공사의 기속농지들이 있고,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그 개혁안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농지로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화공사의 기속농지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일제가 남겨놓은, 일본 애들이 남겨놓은 농지들 있죠.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물어봤어요. 자, 농민단체들이나 사회주의 세력들은 무상몰수, 무상분배하자. 근데 이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지주층은 우익단체는 뭐였어요? 유상몰수, 유상분배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미군정이 토지개혁을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자 해갖고, 신한공사 토지 외에도 전체 토지 농민을 이제 농토를 대상으로 해갖고 개혁안을 1947년에 입법위원회에 제출했어요. 가도입법위원회 있었죠. 근데 이 가도입법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지주 출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지개혁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질질 끄니까 통과하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군정 아래에 있는 신한공사 아래에 있는 그 기속 토지들만 대상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것도 의도가 있죠. 그 당시 50선거니까 좀 더 왜냐면 친미 쪽이나 우익 쪽들에게 뭐냐면 좀 포를 더 끌려고 농민들에게 분배를 했는데, 그때 다 농민들에게 분배된 건 아니고 80% 정도만 분배가 됐고, 20% 나중에 기속 농지는 이승만 정부 때 처분된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때 이제 그 미군정이 분배할 때 신한공사를 뭘로 이제 해체하고 뭘로 하냐면 중앙토지 행정처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중앙토지 행정처가 나중에 이승만 정권까지 연결돼요. 자, 그때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토지개혁을 꼭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토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이 제시됐죠. 국회안과 정부안 두 가지가 제시됐는데, 자, 국회안은 뭐냐면 국회안에서는 그 토지의 그 보상 얘기 있죠.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는 똑같아. 정부안이랑 그 뭐냐면 그 국회안이랑 유상몰수하고 분배는 똑같은데, 국회안과 정부안이 달라요, 약간. 자, 국회안 입장에서는 뭐냐면 농민 상환예하고 그 뭐냐면 보상예, 그러니까 보상예가고 상환예. 근데
보상액은 1.5배로 해주고 연평장에 그 다음에 상환액은 연평장에 1.2배로 해달라.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이렇게 남아요? 1.25배니까. 자, 그러면 0.25배가 남죠. 차액이 남잖아. 그럼 부족한 것을 누가 차액을 이제 하냐면 농민들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 재정을 끌어다가 갚아줘야 된다. 지주들한테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정부 입장 올 때는 이러다 보니까 너무 뭐냐면 부담이 크죠. 정부 재정 안에. 그래서 정부 안에 논리 뭐냐면 보상액하고 그다음 상환액. 이거 상환액 농민이 갚아야 돼요. 이걸 연평균 의 1.5배로 하자. 각각. 그러면 농민들이 상환액을 전부를 다 보상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주장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쪽수 놀릴 때도 국회안을 이제 밀어붙였죠. 그래서 국회안을 통과했는데 정부에서 이 국회안 대로 시행을 안 해. 돈 없다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는 여론에서 왜 그 토지개혁을 실시하지 않느냐. 그 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여론에 떠밀려가고 이 국회의원들이 정부안을 수용을 했어요. 수용해서 보상액하고 상환액이 일치하고 모든 그 토지 보상액은 누가 주는 거야? 농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곡식물을 팔아가지고 5년 분할을 해갖고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그때 이제 또 줄 때도 그 지가증권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지가증권이라고 이렇게 줬고 또 이것도 전쟁 때문에 실시 못했고 언제 실시했냐면 처음에 51년 말에 가서 실시했어요. 전쟁 중에 한동안 뭐냐면 중지됐다가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기획을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표에서 기획은 토지 개혁이 예견된 상황에서 지주들이 농지들이 이미 처분한 결과를 반영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45년대부터 49년까지 계속 미군 정부부터 해갖고 정부 수립 이후부터 토지 개혁 논의가 있으니까 이미 이제 토지 개혁을 한다는 걸 전제하에 토지 개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상액을 적게 받겠죠? 그러니까 그냥 농민들에게 소작인들 강매하는 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농지개혁 이전에 상당수가 농지를 처분해버렸어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작지 명제나 소작지 비율이 이제 낮게 나타난 거죠. 자, 니은은 그 당시 이제 신안공사 관리했던 농지를 중앙토지행정처가 매각 처리하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다. 아까 이제 기속토지 80%는 이미 미군정 때 매각을 했고 중앙토지행정처에서 그 다음 이승만 정부 때 20%를 매각한 것이 49년 6월에 표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그 농민의 상황액과 지주의 보상액체는 정부 차정에서 부담한 법안으로 농지개혁에 나타난 결과다. 자, 51년 말에 시작됐죠. 왜 51년 말에 시작됐다고 했어요? 49년에 법은 통과했지만 50년 뭐가 일어났죠? 막 시작하려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늦게 시작된 거예요. 51년에. 그래서요. 근데 이제 국회안은 맞지만 정부안이 통과됐다고 했죠. 나중에 정부안은 그 당시 보상액하고 상환액이 일치돼요. 1.5배 해갖고.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틀린 거예요. 자, 표에 나타난 과정을 통해 자작지가 크게 늘었지만 영세 소농경영체제의 문제점의 미해결이 계속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런 농업 중시의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등장하지 못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영미식의 어떤 큰 땅을 가지고 뭐 트랙터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비행기 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1960년 오늘날까지도 영세 농민 형태가 계속 있죠. 되게 보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 뭐야? 땅은 조그마죠. 네,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도 남아있어요. 기흥, 니은. 그래서 니을 답이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토지 개혁에 대한 문제점도 많고 그런데 이 토지 개혁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관련 부분 다 찾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보죠. 26번을. 한국통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자, 오늘 한국사만 딱 하고 끝날게요. 네, 좀 참아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 가와 나는 한국통사에 있는 내용인데, 한국통사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누가 지었죠, 이거? 박은식이 지었죠? 그래서 거기에 뭘 강조해요? 혼을 강조하죠. 혼.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통사 내용은 통사에서 통자는 뭐예요? 그거는 아플통이에요. 아플통. 우리가 생각하는
통째가 아니라. 그래서 1편부터 3편까지 내용인데 저 1편은 당군, 부역, 고구려, 발해사를 이제 언급했고 2편과 3편은 이제 구한말 때, 대원군 때부터 해서 한인합동까지 이렇게 이제 언급했던 건데 주로 이제 그 126페이지예요. 자, 주로 이제 한인합동의 원인을 우리가 못나서 그랬다 이렇게 서술돼 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나 동학독립운동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서술돼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삼일운동 이후에 쓰는 그 한국운동, 한국독립운동 지열사식이 또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시각을 바뀌어서 3.1운동의 힘을, 민중의 힘을 깨닫고 나서 구한말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냐면 한인협정의 원인은 우리가 못나서보다는 일본의 제국주의 심량에 의해서 서술됐다. 그래서 이 한국통사하고 나중에 이제 3.1운동에 서술했던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내용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 차이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냥 일단은 가나다라가 어떤 시기하고 관련된 건지 보죠. 이건 완전히 이제 연표 문제인데 자 가는 뭘까요? 이거는 멜렌도프가 나오죠. 이건 이제 뭐냐면 그 갑신정변 이후에 청해 간섭이 심해지죠. 청해 간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친정 정책을 폈던 민씨 정권 또한 어떻게 도와서서 그 청나라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누구하고 접근해요? 러시아와 미국하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멜렌도프 고문을 통해서 그 당시 러시아 접근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제1차, 제2차 조로 비밀협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제1차 협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끌어서 러시아 영업만을 조차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청나라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될까요? 달려와서 못하게 하죠. 그래서 하여튼 청나라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1, 2차 그 조노 비밀협약을 그 뭐냐면 무산시켰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해임되죠? 1차 비밀협약을 추진했던 멜렌도프가 해임을 시키죠. 이 사람이 중국에서 고문을 위탁받았지만 중국의 국가이익하고 전혀 반하는 행동을 하죠. 이 사람이 좀 특이하게.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끌어들이죠? 청나라가 잡아있던 대원군이 그때 들어와요. 대원군을 왜 가지고 들어왔을까? 대원군은 누구예요? 반민시세력이죠. 그러니까 민시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야? 대원군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칠레파 바뀌었던 민시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풀어준 거죠. 국내에 귀국시킨 거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 소문을 듣고 또 어디 점령하죠? 조선하고 러시아 간에 비밀협약을 맺게 된다 하니까 그 옆에 거문도를 점령하죠.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퍼지니까 나타났는데 이게 몇 년이냐면 거문도 사건이 이게 몇 년이야? 거문도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 몇 년인가? 잠깐만요. 제가 1885년 거문도 사건이 1885년에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 딱 보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지금 우정국 총국에서 불효질질 사건이니까 갑신정변이죠? 자, 1884년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청일전쟁에 관련된 사항이죠. 그래서 청일전쟁 위의전투 1894년, 95년에 걸쳐서 일어난 거고 나머지는 뭘까요? 이걸 나를 그 을미사변하고 이제 착각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을미사변이 아니죠, 지금. 이거는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그래서 1882년이에요. 이모군란 때 그때 이제 민중들이 남유배갖고 그때 이제 그 왕비가 죽은 줄 알았죠. 왕비는 충주 장원에 도망갔고 그때 이제 그 대원군이 들어오면서 왕비 시체를 못 찾으니까 왕비가 죽은 줄 알고 장례를 해라.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참고로 을미개혁 때 대원군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힘이 없고 일본군에 먼저 잡혀가지고 경복궁 바로 앞에 있었죠. 왜냐면 나중에 일본이 왜곡시키기 위해서 대원군하고 민씨 간의 갈등 때문에 일어났다. 을미사변이. 그리고 을미사변 때 그때 민비의 시체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 그 앞마당에 불태 없앴잖아요. 그리고 민비의 시체를 못 찾다가 언제 장례 실시했냐면 2년 후에 장례 실시했어요. 대한제국이 흥립될 때. 그때도 시체를 못 찾아가고 인형 있죠. 목인형을 가지고 이제 간을 만들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항을 보면 이거는 롯데 사항하고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을미개혁하고 관련된 여기는 이모군란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신 분이 많아요. 이게 이제 을미개혁을 해석을 해서 헷갈리신 분인데 자 일단은
시기적으로 보면 어디가 먼저일까요? 라가 먼저죠. 이모군란이 1882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민시정권 그러니까 있고 1884년이죠. 자 갑신정변 이후에 그 당시 청나정부가 이제 너무 간섭이 심하니까 그때 이제 검은도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 뭐냐면 이제 조도 비밀 협약이 일어나고 이것이 몇 년이냐 1885년이고 그다음 청일전쟁은 후에 1894년 그래서 95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5번 틀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을 보죠. 가무역 이용장을 칠렵하게 결정해서 여기 칠렵은 누굴 뜻할까요? 민시세력이에요. 이때부터 민시세력이 침청해서 뭘로 바뀌어요? 칠렵으로 바뀌죠. 자 견제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귀국시켰다. 왜 대원군을 귀국시켜요? 민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원군은 언제 잡혀갔죠? 근데 네, 이모군란 때 잡혀갔죠? 이모군란 때. 자 나사건이 실패해 돌아가자 홍영식 1번을 망명했다. 자 이 홍영식은 조사실장당하고 보민사이라는 참가했고 그때 보민사 참여하면서 미국의 우체국을 본 거야. 이 우체국이 파발제도, 영바제도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 우정국 총판을 지내고 박영구왕 우정국 총판을 지내고 이제 우정국 개국을 하죠. 그때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자 그때 이제 그것을 주도했다가 나중에 홍영식이 박영구와 함께 고종을 호위하다 끝까지 고종하다 청군에게 피살당하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일본에 미국에 도망갔던 사람이 김옥균이라든지 김홍직, 어용주, 박용호, 서재필 그런 사람이 도망가였죠. 그래서 그때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급진기합파들이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어디 나오냐 금성출판사나 두산에 있는 출판사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교과서에. 근데 참고로 김홍직 같은 사람은 이제 급진기합파 출발했죠. 원고기합파 돌아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그러니까 이건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를 보는데 이건 이모군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한 거야? 3번 보는데 자 군국기문처가 설치되어 근대적 개혁을 시도했다. 자 여기 청일전쟁 이전에 실시됐어요. 이건 이후에 설치된 거예요. 이전에 설치된 거죠. 자 아까 이걸 포를 잠깐 봐야 되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자 130페이지 잠깐 보세요.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 보면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청일정책 연포가 나와있죠. 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동학농민운동의 1차 공기가 있으니까 팅진조약에서 청일군 조선파병이 나고 그래가 이거니까 외세 간섭 시도해서 전주항을 맺고 그리고 일본이 물러나지 않고 뭐 근대화를 명봉시키고 이렇게 주둔하니까 우리 자체에 개혁한다고 교정청을 설치를 했죠.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못마땅한 일본군이 경북권을 점령하고 강제로 제1차 가보개혁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이제 설치됐냐면 군국기훈처가 이제 설치됐죠. 그 다음에 그에 반발해가지고 청일전쟁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이후의 사건이고 군국기훈처가 이전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다시 121페이지 더 와서 다 이후에 군국기훈처가 설치된 것이나 청일전쟁 이전에 군국기문처가 설치됐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나 사건 이외에 이범직 등의 총생무 사건이 일어났다. 이건 왜 틀렸을까요? 자, 이거는 나 사건 직후를 이제 뭘로 노렸냐면 이게 을미사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을미사변이 아니죠. 지금 임원군란이죠. 네. 그 다음 총생무 사건이 뭐냐면 그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을미사변이 1895년 10월달에 일어났거든요. 자, 을미사변이 며칠이냐 1895년 10월달에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생무 사건이 나죠. 총생무 사건은 뭐냐면 그 총생무는 그 경복궁에 보면 창덕궁에 경복궁인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문이 있어. 시체들이 왔다 갔다 했는 문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궁 안에서는 왕을 제외하고는 왕족과 왕을 제외하고는 죽지 못하거든. 밖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같은 그 병자나 시체들을 밖에서 내보내는 그런 문이 있어요.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정동구학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이완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짜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고종을 몰래 그 문을 통해서 정동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어요. 미국 대사관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발각이 됐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정동국학부 출신 애들이 이제 일본한테 탄압을 받으니까 러시아 공사가 도망갔죠. 자, 그 다음에 이 충생모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반발력 때문에. 을미의병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이제 좀 후에 아가파천이 형성돼요. 아가파천. 그러니까 아가파천은 충생모 사건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을미의병 때 이제 막 그 일본군들이 경기가 좀 허수하죠. 지방에 막 병력 파괴하고 보니까 그 틈을 노려갖고 그 당시 다시 정동국학부 사람들이 고종을 모셔다가 러시아 공사가 넘긴 사건이야. 이게 아가파천이죠. 그래서 충생모 사건은 아가파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다른 거야 이거는 사건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27번이 있는데, 아이고 지금 7시 50분인데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고요. 네, 다음 주 그 뭐냐면 일요일날 그 나머지 부분을 할 테니까 좀 준비해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